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면은요, 밤에 숙면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수면 질환 중에 하나인 불면증은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사계절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겨울철에 불면증 환자가 15%가량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양질의 수면을 담당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분비가 활발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낮이 짧다 보니까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거죠. 이럴 때는 낮 동안 짧게 한 20-3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것이 건강한 숙면을 위해 도움이 되겠죠. 과거 부자병으로 불리며 비만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인식됐던 당뇨병.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당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당뇨병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에게 요통과 함께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는지 이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노인성 당뇨병,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좀 더 취약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성 당뇨병을 따로 분류합니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자각 증상이 없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인 당뇨병. 오늘 TV 주치에서는 관리가 절실한 질환 노인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요즘에 당뇨병과 고혈압은요, 너무 흔한 성인병이 됐기 때문에 나이 들면은 생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과하기 쉬운 그런 질환이 됐는데요. 하지만 노인 당뇨병은요, 일반 성인병과는 달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합병증도 다양하고 또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노인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병 하면은 다 같은 그런 질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세분화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노인 당뇨병이 어떤 건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노인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노년에서 나타나는 당뇨병이라고는 하는데요. 딱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노년 상태에 감소되어 있는 신체 기능을 고려한 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노년으로 진행하게 되면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근육량이 많이 감소를 하죠. 감소된 근육만큼 지방으로 많이 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구성이 바뀌다 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 자체가 기능을 하는 것이 좀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뿜어내는 그런 분비 기능 자체도 노년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혈당과 고혈당이 쉽게 반복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런 노인 당뇨병을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 당뇨병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사실 혈당 검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여기 정상 범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혈당 범위는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이 젊으신 분들께서는 혈당의 기준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공복 혈당이 낮다면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126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식후에 아무 때나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이 140 아래면 정상, 또 200이 넘어가게 되면 당뇨.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나눠져 있지만 노인에서도 진단하는 기준은 동일해요. 하지만 이 당뇨병이라고 했을 때 목표로 하는 기준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서는 공복 혈당을 뭐 130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한 너무 이제 노쇠하신 분들은 저혈당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180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기준점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에서도 뭐 젊으신 분들은 180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250까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목표 수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어서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이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닐 텐데요. 네. 그 노인분들의 그 혈당 조절의 목표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이유는 고혈당이 지속이 됐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단순히 수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혈당 조절의 목표는 보통 뭐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최근 지난 3달 동안의 본인의 평균 혈당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보통은 뭐 7.5% 미만이라고는 하고 또 노쇠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뭐 8%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혈당을 조절하는데 무조건 약으로만 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신체 활동이라든지 뭐 그 신체 범위 내에서 가능한 운동을 좀 권유하면서 저희가 같이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노인 당뇨병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어떻게든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한 후에는 그러한 저혈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교육과 그런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주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진단을 하고요. 또 찾아내고 그런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을 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노인 당뇨병, 이 노인 당뇨병이 두드러지게 가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은 혈당을 조절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 저혈당이 심혈관 질환이나 환자 신체적인 상태에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저혈당이 상대적으로 좀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좀 필요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혈당이 식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특히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변동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합병증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신기능 저하에 따른 또 약제 선택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 혈당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혈당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시간 개념이 적용된 혈당의 변동이 어떠냐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네. 고령인 환자에서는 이런 혈당 변동성도 크게 쉽게 우리가 뭐 찬물과 더운 물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서도 설명이 되는데 이러한 변동성도 상당히 증가돼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뇨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네, 저혈당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저혈당이 발생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혈당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의사들은 환자분들한테 식은땀이 나느냐, 네. 혹은 뭐 갑자기 뭐 어지럽냐, 아니면 자면서 저혈당에 빠지시는 분들은 악몽에 시달리거나 혹은 자고 일어났더니 땀으로 다 이불이 젖어 있다.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증상들이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또 잘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제 앞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혈당이 70 아래인 저혈당 뭐 50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저혈당 자체를 일단은 감각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또 이런 저혈당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기운이 빠질 때 네. 뭐 넘어진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잘 골절이 생기는 위험성도 상당히 커지고요. 또 우리가 뇌에서는 이
포도당을 상당히 중요한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제 치매의 발생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또 불안함이 생기고 또 저혈당이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자주 드시게 되면서 저혈당을 좀 피하게 되면 또 거꾸로 조절이 되지 않는 이제 고혈당에 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좀 포함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당뇨와 합병증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넘어가는 특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뭐 인지 기능이 좀 장애가 오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저혈당이 왔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혈당이 반복이 되다 보면 네. 저랑 대화하면서도 이전에는 대답을 잘해주시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멍하니 계신다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게 이제 주로 인지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집에 가셔서는 가족분들과의 어떤 대화의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더 나아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좀 상당히 그런 좀 우울한 질병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 보니까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증가하나 봐요.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어지럽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코끼리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인슐린 주사를 놔서 저혈당에 빠뜨리면 그러한 덩치 큰 동물들도 일시적으로 운동이 떨어지거나 이제 마비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분들이 그런 서 있다가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혈당이 오게 되면 멍하니 있게 되는 인지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전에 또 치매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그런 인지 기능의 저하에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기전적인 연구에서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도 이 고령의 환자분들이 저혈당에 노출되어 있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저혈당이 많아질수록 추후에 이제 치매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혈당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어찌 보면 이 분들께서 나중에 치매로 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심뇌혈관계 질환인데요. 이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또 말씀하신 저혈당과 심혈관계 질환, 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순환하는 피가 상당히 끈끈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혈액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장기들의 합병증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또 혈당이 낮으니까 마치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장기들이 활동을 하려면 가장 또 필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당 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적어질 때에는 말 그대로 심장 입장에서는 심장으로 피가 안 가는 듯한 그런 심근경색과 유사한 정도의 그 부작용을 초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치매 발생에서도 상당히 영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혈당에 자꾸 노출되는 것 자체 하나가 이제 뭐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지만 실제로 심근경색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 그런 사망률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혈당을 잘 찾아내고 저혈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이 상당히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이후 저혈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보면 이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치솟아서 좀 더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반대로 식후 고혈당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식후 고혈당이 이제 이 고령인 환자분들에서 일반적인 특징이기는 한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랐다고 해서 이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없습니다. 네, 내가 200이 되고 뭐 300이 되면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가서 뭐 300, 500 뭐 이렇게 지속적인 높은 혈당이 유지가 되면 그런 고혈당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탈수가 진행이 되고요. 또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그 중요한 에너지원을 우리 몸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말씀 주신 뭐 피로감
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기운이 없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또 여러 이제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일시적으로 당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자각할 수 없어서 그 환자분들은 그래도 이제 음식이 바뀌거나 뭐 이전보다 내가 좀 더 먹었다 싶을 때에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혈당을 측정을 하면서 아, 진짜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구나. 이걸 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노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뇨병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노인 가운데 약 30%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노인 당뇨병은 혈당의 높고 낮음의 변화가 큰 혈당 변동성 위험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집에서 저희 아버님 혈당 체크를 했더니 한 63 정도로 좀 낮게 나와서 진료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한다든지 주무시고 나서 침대 주변이 땀으로 젖어 있진 않으셨어요? 네, 그런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은 재보셨을까요? 네, 식사하시고 2시간 정도 후에 혈당 재봤을 때 한 270 정도 나오셨습니다. 혈당은 시시각각 변한다. 당뇨병은 혈당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식사 전후, 운동 전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아버님께서는 아침 공복에 저혈당 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는 증상이 거의 없으시죠. 뭐 식은땀이 나거나 뭐 어지럽거나 하는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저혈당에 대한 무감각증 자체가 오히려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나중에 치매로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저혈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찾아드리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당뇨병의 경우 당뇨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고령의 특징상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당뇨병이 있든 없든 그 자체만으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다고 하셨어요? 네, 요즘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좀 붓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신발을 신으시면 너무 발이 꽉 낀다거나 아니면 양말을 벗으시고 나서 좀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지는 않으셨어요? 네, 다리가 좀 답답해 하심을 많이 느끼셨고요. 양말 벗으시면은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평소에 숨이 좀 답답하거나 지금 호흡이 안 좋은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아파트 올라오시면 이전보다 숨이 좀 더 차올라 하시는 것 같아요.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 모세혈관이 얽혀있는 콩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는 만성질환의 유무와 인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어머님께서는 당뇨병도 있지만 당뇨병의 합병증인 만성신장병증 혹은 신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사구체 열과율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지, 또 혹은 심장이 너무나 많이 부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요즘에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심장과 신장에 대한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노인 당뇨병 환자는 처방된 약물의 복용 시간과 횟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심한 저혈당은 인지기능 장애와 심장질환의 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 경우 치아 상태가 부실하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우기식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저혈당이 조금 더 자주 올 수 있고요. 또 급격한 고혈당이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혈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그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고요. 또 동반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총체적으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젊은 성인에 비해 관리가 쉽지 않다. 노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염분 섭취를 줄인 규칙적이고 계획성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평생 예방 관리가 필요한 노인 당뇨병.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꾸준한 관심만이 답이다.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노인 당뇨병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당뇨를 오래 알아오신 분들 보니까 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 당뇨병과 신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당뇨병 환자가 아니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네. 특히 당뇨병을 동반하거나 또 혈당 조절이 좀 더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문제는 뭐 증상적으로는 몸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은 뭐 유독이 쌓인다 해서 뭐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뭐 토하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도 물론 이제 증상적으로는 나타나지만 혈당적인 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혈당과 저혈당이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게 내 몸에 더 남아있는 시간이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고혈당 또 자주 저혈당을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령 환자에서는 정기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단백뇨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변하는 부분들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유병률이 더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네, 이렇게 신장 기능의 저하가 나타났을 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혈당, 고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신장 기능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초기부터 이제 적극적인 그런 혈당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몇몇 약제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내가 섭취를 했을 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약의 효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내 몸에 좀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가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오히려 자꾸 더 내려가서 저혈당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남는 약이냐 혹은 뭐 그런 신장 기능과 관계없이 약의 본연의 일만 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약들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당뇨병 약제 중에서는 뭐 DPP-4 억제제라고 하는 이런 약제들을 비롯해서 몇몇 약제는 또 그런 신장 기능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들도 또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건 주치의분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그 신장 기능에 맞는 그런 약제의 종류와 약제의 그 용량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당뇨병은 이제 식후 혈당 변화가 중요할 만큼 이제 이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고혈당으로 갔다 저혈당으로 갔다. 이 혈당의 변동 폭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아마도 뭐 규칙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 혈액 검사 수치 중에 하나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네, 당화혈색소인데요. 이거는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이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수치고요. 그게 뭐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모든 과목을 50점을 맞으면서 이제 평균이 50점인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았다, 또 빵점을 맞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도 평균은 50으로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이 평균점으로서 이 환자분의 각각의 혈당이 높았나 낮았나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두 환자의 혈당의 측정을 다 하루 종일 측정을 한 혈당표입니다.
근데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8.0, 8.0의 동일한 평균이에요. 예. 근데 위 환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식사 후에 300, 400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또 그 뒤에는 빠르게 떨어지고 또 식사 사이에는 또 너무 혈당이 떨어지는 50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아주 심각한 고혈당과 저혈당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냥 단순 혈액 검사상으로는 당화혈색소 8.0입니다. 네. 근데 아래 환자 같은 경우는 식사도 잘 조절을 하고 저혈당도 잘 대비를 하고 해서 보시면은 뭐 200, 300이었다가 저혈당은 좀 적고 하지만 평균값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당화혈색소만으로는 이제 이러한 혈당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이제 장비들도 있어서 그런 센서를 통해서 혈당 변동의 변화를 좀 보고 이런 값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저혈당을 또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적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특히 뭐 대부분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 저혈당에 취약한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이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툴이고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혈당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뭐 노인 당뇨병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나이가 진행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점점점 떨어져 있죠. 실제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질수록 당연히 우리가 먹었을 때 인슐린이 더 안 나오니까요.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또 이제 굶었을 때에도 이제 인슐린의 작용들이 많이 빨리 줄어들거나 또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연세가 들수록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기전들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당 그런 어떤 베타세포의 기능이 이제 중요한 척도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뭐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베타세포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만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간, 근육 이런 몸의 장기들도 혈당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 이제 마찬가지로 혈당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뭐 자율신경병증이나 합병증을 동반해 있는 경우도 이제 이러한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약제들 당뇨뿐만 아니라 뭐 조탁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약제를 또 복용하면서도 그런 혈당 변동성은 충분히 이제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혈당 변동성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바로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지수.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의 변동성을 주는지 이러한 어떤 당 지수가 주로 뭐 탄수화물 음식이라든지 이제 과일 음식 같은 것들이 유난히 또 고령 환자분들이 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이 상당히 혈당을 빨리 올리고 또 그 뒤에 또 빨리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혈당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오히려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혈당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그 확인과 또 조절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식단을 단백질과 채소로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막 듭니다. 예. 이 당뇨병과 혈당 변동성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 합병증이 있어서 발병에 있어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합병증과 그러니까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한 관련성은 뭐 다양한 인자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평균 혈당이죠. 근데 그 값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가 보통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6.5% 미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씩 올라갈 때마다 피가 얼마나 더 끈적거리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 올라갈 때마다 결국에는 이 피가 순환할 수 있는 모든 장기들, 뭐 심장, 뭐 콩팥, 뭐 간, 여러 가지 그 당뇨 합병증들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동일한 그 당화혈색소 수준에서도 이 혈당 변동성이 크신 분들은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고혈당 상태가 또 혈관에 순간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저혈당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저혈당이 반복될수록 마찬가지로 그 혈관이라든지 뭐 뇌 등등의 합병증들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라서 당화혈색소 값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당화혈색소 내에서도 이 변동성이 좀 적게끔 조절하는 것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고 또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혈당 변동성이 아무래도 혈당 포도당 농도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 심혈관계 질환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신장 기능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기능의 감소도 좀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혈당 변동성이 크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신장병증에 대한 진행도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진행되다 보면 이제 말기 신부전, 뭐 투석으로 가는 비율들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혈당 자체의 어떤 수치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제 혈당 변동성에 대한 조절도 반드시 이런 신장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노인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이 네. 나이 들어 생길 수 있는 그 치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혈관 변동성과 치매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혈당 변동성이 클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급작스러운 고혈당, 또 이제 잦은 저혈당. 그래서 앞서 잦은 저혈당으로 인해서 치매 발생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이 혈당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 클수록 뭐 이런 치매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또 알츠하이머에 대한 발생도 상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이 높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치매 발생도 걱정을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나 이런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늘 공부하는 네, 늘 MC죠? 공부를 좀 하죠. 근데 이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관리 척도로 이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이 당화혈색소 검사와 더불어서 TIR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 TIR이 뭔지 아십니까? 전 TMI는 알아도 TIR은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TIR은요, Time in Range인데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서 이 TIR이 어떤 건지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당뇨 관련한 부분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말로 딱 뭐 단어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적정한 혈당에 머물렀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실 때 혈당이 밥 먹고 140이야. 그러면 좋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뭐 수치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이 140 이후에 이분이 한 5분, 10분 뒤에 또 갑자기 뭐 200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뒤에 간식을 먹고 나서 또 240이 되기도 하는데 그 쟀었던 혈당은 140만 기억을 하시면 나는 혈당은 좋은데 왜 병원 가면은 자꾸 혈액 검사에서 나는 혈당이 높았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혈당이 뭐 120, 140도 중요하지만 하루 중에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적당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혈당의 범위가 한 70에서 뭐 식후에 180이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를 잘 하셨는지 이제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느 한순간만 혈당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계속적으로 괜찮은 혈당이었구나 이제 이걸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입원하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 혈당을 자주 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이 혈당을 재고 나서 이제 혈당 검사 끝났으니까 이제 간식 드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이밍 레인지 값을 우리가 알려면 혈당 측정하는 센서를 몸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여기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제 혈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식사하고 나서 간식을 그 뒤에 했다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또 알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분이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어느 몇 시간 동안 그냥 몇 퍼센트의 시간 동안 적정 혈당이 유지되고 또 몇 퍼센트는 또 너무나 높은 혈당이 있었는지 또 몇 퍼센트는 또 너무 낮은 쪽에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좀 유용한 툴로 최근에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검사할 때 24시간 이렇게 해놓고 네. 검사를 하듯이 이 혈당 변동성도 TIR, 적정 혈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혈당 변동성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이 가장 우선적이겠고요. 식이 조절. 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과당류의 섭취를 좀 대체하는 치료들, 그런 음식은 좀 줄이면서 이제 그런 단백질 종의 식단으로 좀 바꾸는 것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식후의 혈당을 좀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중에 혈당 변동성 자체를 안정화하는 데는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를 따지다 보면은 오늘 저희가 뭐 어떤 약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몇몇 약제들이 이런 혈당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언급되는 약제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제들도 주치의분과 상의를 하면서 고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게 당뇨병은 사실 완치보다는 조절과 관리의 개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노인 당뇨병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해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당뇨병 관리는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오늘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노인 당뇨병 환자분에서 만약에 갖고 있는 신체 조건들, 만약에 나이는 70세신데요. 거의 뭐 저와 유사한 신체 조건과 활동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요? 뭐 사이클도 많이 타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헬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을 무조건 고령이라 해서 뭐 적당히만 하십시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이런 관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정말 나이는 그렇게 고령이시진 않으신데 너무나 노쇠하셔서 뭐 부축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 제 진료실에 와서 앉았다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이런 노쇠 정도를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혈당 조절의 목표를 좀 개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약제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환자분의 적합한 특히 저혈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유난히 또 식후에 그런 식습관 때문에 고혈당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식후를 좀 더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노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인 당뇨병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노쇠 정도, 신체 기능을 고려한 노쇠를 고려해서 그 환자들에게 적당한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료하는 약제나 생활 습관이나 또 운동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환자분들이 저혈당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보고 한 번 만난 저혈당은 그 다음엔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저혈당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질 때 아주 대표적으로는 신장 기능의 감소가 아주 여러 당 조절과 그에 대한 합병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고려한 그러한 치료법들을 반드시 그때그때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그 새로운 지표들 혈당 변동성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를 사야 되고 부착을 해야 되지만 점점 더 이게 상당히 간편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뇨를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혈당 변동성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뭐 거기에 숨어 있는 저혈당과 또 심한 고혈당은 어떤지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내 생활 습관, 식습관은 어땠는지도 또 거기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혈당 변동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치료도 이 고령인 환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노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 무설탕, 무가당 식품은 안전하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가당, 무설탕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혀 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첨가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음식 자체에 당 성분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성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혈당에 대해선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뭐 콜라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뭐 제로 콜라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자체도 충분히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위에 대한 걱정들도 몇몇 이제 자료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증상이 없는 노인 당뇨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절대 X입니다. 네. 그게 가장 그 위험한 생각이세요. 아까도 그 노인 당뇨병의 특징은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 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이 증상을 느끼시면 이미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좀 측정을 해보시거나 또 검진을 통해서라도 혈당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X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는 많이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실제 드시는 것 자체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또 빵, 뭐 과자 이런 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밥을 반 공기만 먹었는데 뭐 요즘에 과일, 뭐 감을 2개를 먹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제 소량의 음식을 드신 때에도 탄수화물에 어떤 집중돼 있는 음식들, 뭐 이제 간식류가 대체로 그런 경향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 혈당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한 끼 드시고 뭐 사이에 뭐 간식을 꼭 하셔야 된다면 당지수가 좀 적은 그런 음식들로 간식을 채워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혼자 계시거나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신다면 아마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주 드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권장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인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당뇨 때문에 과일이나 식사를 많이 못 드시거든요. 손주된 마음에 연세가 많으시니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안 되는 건가요? 아까 그 당뇨병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기대 수명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떨까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들 마음껏 드시게 하고 싶다. 이 손주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못 드시게 하는 사람처럼 이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혈당까지 올라가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무조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을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정도 드신 다음에는 뭐 한 200, 250까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걸 점검해 주시면서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좀 정해 주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혈당이 조금 높아도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노인성 당뇨에는 약을 중단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연세가 많은 경우 혈당이 조금 높으면 약을 끊어도 되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네요. 약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쇠를 고려해서 이 환자분에게 어느 정도 혈당까지 우리가 묵인을 해줄 건지 용인을 해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처럼 타이트하게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면 약제를 좀 줄이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할 정도의 약제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을 끊어버리시면은 그 뒤에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오셨을 때 또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거나 다른 합병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필요한 약제를 좀 최소화하면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정도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끝으로 노인 당뇨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 당뇨병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노인 당뇨병은 안전 제일이다. 우선 저혈당을 가장 최소화하는 또 그분에 맞춰가는 그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는 안전 제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노인 당뇨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의 홍준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뇨병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운동과 또 식이요법, 약물요법을요 적절하게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엔 노인 당뇨병에 이어서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해 홍준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